먼저 제가 간단히 이렇게 소개 멘트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강감무는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충구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 중구, CJ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충무영화제 감독주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미싱 타는 여자들이고요. 저는 영광스럽게도 좋은 작품을 모드라이트 하게 된 이태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짧게 각자 인사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싱 타는 여자들을 공동 연출한 이혁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싱 타는 여자들의 공동 연출 김정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싱 타는 여자들의 단독 음악 감독 박성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미싱 타는 여자들의 그 모더레이터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이 작품을 과연 제가 모더레이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렇게 든 이유가 이렇게 되게 엄청 많은 노력들이 보이기도 했고, 또 제가 헤아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세월 속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해보고도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어떤 모더레이터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좀 더 그 작품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욕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느낀 게 이 작품에는 되게 많은 인연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영화 외적으로도 당연히 그게 느껴지지만 그 이면의 어떤 인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겹치지 않게 이왕이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연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영 감독님께서는 시작할 때 인연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화 주인공 분들은 그 구술생의 영상 구술생의 아카이빙 의뢰를 받아서 그 서울시내 노동자분들 32명 인터뷰를 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박태숙 선생님하고 이숙희 선생님은.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전에도 산풍 아카이빙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영화를 하는 사람인데 이 아카이빙을 그때는 책만 딱 내고 끝냈거든요. 근데 그때 산풍 사건 관련자들 52명을 인터뷰를 쫙 하면서 그때 사람이 만났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나오는 입말들의 그 위력들, 그리고 그 표정들의 위력들을 그때 제가 좀 많이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이거를 그 다큐멘터리화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한이 남았는데, 요번에 이제 그 봉제 역사관에 관련돼서 찍다가 또 이제 그런 충격보다는 그런 인물들, 매력적인 인물들을 2명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바로 전태일 시절에 시다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전태일 사후에 노조 활동을 했던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산 증인들이었고, 생각해 보니 제가 전태일 평전은 읽은 게 있지만 책에서 못 봤던 이분들의 또 생생한 입말로 표현됐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전태일이 죽었을 때 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전태일 씨는 우리는 그 사장이 말하는 대로 깡패인 줄 알았다 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로 앞에서 생생하게 입말로 듣는데 좀 너무 놀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좀 잘 해서, 잘 모아서 약간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기록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그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인연을 쫓다가 저의 옛 인연들이 다시 이걸로 다 뭉쳐지게 되는, 그래서 그분들의 인연을 쫓으면서 나의 제가 왜냐면 94년도부터 영화를 했거든요. 나의 옛 인연들이
이 영화로 다 모이게 되는 약간 그런 작업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카이빙을 하면서 만났던 분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그 자료로 본 분들도 많을 테고 직접 이렇게 이렇게 인터뷰하면서도 녹취하면서도 많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나오시는 분들 외에 사실은 이제 봉제 일을 하시는 20대부터 80대 분들의 약간 생애들을 다 훑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현존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그분들은 다들 늦게 다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늦게 다 공부를 하시면서 자기 자녀분들과 같이 공장을 하고 싶어 하거나 이런 꿈들을 나이가 계속 가지고, 나이가 있으신데도 되게 그 꿈들에 대한 그 열망이 가득했고, 그 다음에 미싱도 하시고 재단도 하시고 그러지만, 그런데 이제 그 기술자잖아요. 그분들이 패션 기술자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산업화의 그늘에 지금 우리나라가 미싱은 그 봉제 산업 같은 경우는 다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로 넘어갔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시외로 공장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분들의 삶의 현장에 직접 가서 사는 모습도 제가 보고 그러면서 좀 느낀 것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특히 또 여자 노동자들의 분들의 이제 삶을 또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그분들의 인연에 더 집착하면서 빠져들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그 인터뷰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뭔가 고생하는 그림들이 눈앞에서 비주얼적으로 표현이 됐을 것 같은데 상상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할 때 어떤 갈등이나 고민,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쉽게 그렇게 결단이 되셨어요? 저는 그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제가 의뢰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태일 재단이나 아니면 전태일 기념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제목을 정해서 갔거든요. 제목을 정해서 이런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가서 2018년도에 찾아갔기도 했고, 그때 이제 왜냐하면 그 재단이랑 관계가 좋고 그분들과 네트워크가 좋아야지 선생님들,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친해져서 그 밀착으로 이렇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정말 모래알을 찾듯이 찾아야 되잖아요. 모래알을 찾듯이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재단의 이제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인사차 갔는데, 그때 테일이를 이제 자기들은 준비를 한다고, 2018년도였으니까 테일이가 딱 준비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테일의 애니메이션 테일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해서 당시에 그 시다였던 여성 노동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리어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서 그분들이 인터뷰를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그다음에 도리어 걱정을 하면서 역으로 다른 아이템을 막 제안을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래도 한 몇 번에 걸쳐서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숙희 선생님이 그 우리 영화 속에서도 교육선정부장으로서 했지만 전태일 재단에 이제 그때쯤부터 교육 관련된 일을 이제 하신다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숙희 선생님의 도움을 그다음부터는 되게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숙희 선생님이 창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도 되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좌절은 선생님들 이제 댁으로 찾아갔잖아요. 맨 처음에 그냥 무작정 많이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직까지 고민해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고민해 보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니면 이제 시댁도 모르고 그다음에 자식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민해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밥만 먹었어요. 밥만 먹으러 간 적도 있고, 여름에 갈 때는 수박 꼭 사들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 댁은 거의 다 찾아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세 번 가니까 결국은 나중엔 다 나오시는 것처럼 잘, 왜냐하면 2019년 4월에 우리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1인 인터뷰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갤러리 그
그 1인 인터뷰 장소는 되게 조용하고 천장 층고도 높아야 되고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마 창고 갤러리라고 서울시한테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기 불광동에 있는 청년청 옆에 세마 창고 갤러리를 빌려서 영화 보면 옆에 무슨 훈민정음 책들이 꼽혀져 있을 것 같은 창고들이잖아요. 보면 옆에 디테일들이. 근데 거기가 세마 갤러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아침 일찍 오시게 해서 점심 같이 도시락 까먹고 그다음에 저녁까지 하루 종일 집중해서 그 조명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마음을 많이 여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되게 선생님들이 억울한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세 분, 주요하게 나왔던 그 세 분들이 인터뷰들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의 틀이 노동교실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의 그 윤영기나 소녀기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구구 사건은 클라이막스처럼 선생님들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게 이제 마음도 굳혀지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마음이 더 열려져서 선생님들이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이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친구분들. 그래서 친구분들 집을 또 무작정 찾아가기도 하고, 여기 임경숙 선생님 집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게 하면서 섭외하면서 찍고 그러다가 이제 이영래 감독님이 들어오면서 이 우리 영화가 완전히 대중적인 눈에 확 뜨이는 비주얼로 아이디어를 같이 하면서 이제 진행이 돼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진행하다가 이영래 감독님이 들어오시면서 내가 이제 꿈꾸던 대중적인 기록, 이영래 감독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기록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꼭 대중적인 기록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아카이빙 영상들이 다큐멘터리가 되거나 그랬을 때 항상 사장되거나 묻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안 보게 되거나, 왜냐하면 투쟁이면 투쟁 위주로 가거나 아니면 이게 되게 하드하게 나오잖아요, 다큐멘터리들이. 근데 나는 좀 이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이 그 일상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 시절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되게 쉽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영래 감독님이 들어오면서 아주 대중적인 기록이 돼서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흡족해 있었죠. 그래서 이영래 감독님 편집할 때는 전 놀고 있었어요, 밖에서 거의. 그래서 어려운 점은 앞에 좀 그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뒷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신인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진행을 하다가 그 영화진흥위원회, 그다음에 서울영상위원회 이런 데서 순차적으로 지원이 결정이 되는 바람에 약간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 신뢰하기 하더라고요.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는 뭐 문체부다 이렇게 이야기, 문체부 산하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서울영상위원회는 서울시 산하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얘네들이 이제 영화를 정말 찍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들을 좀 겪었죠, 사실은. 아, 네. 인연을 길게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편집 과정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떤 분들의 노력이 배했다는 생각이 확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이렇게 들었을 때는 또 지금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형래 감독님께서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사실 비슷한 이야기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이 작업을 하면서 다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다큐를 만드는 사람도 변화하고 또 이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그 대상들도 변화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기억되는 순간들이 있지만 좀 어떤 보람을 느꼈다
하는 순간은 그 아까 김재원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그 출연을 꺼리는 아주 중요한 인터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우리 영화에서 그 9.9 사건이 나올 때 그 전체적인 상황을 굉장히 그 조용한 말투로 그 설명을 해주시는 그 검은 옷을 입으신 이순자 선생님 같은 분은 사실 70년대 청계피복 노조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굉장히 늦게까지 그 출연을 망설이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유가 그때 평화시장에 있었다는 그 기록이 사실 그분들한테는 낙인과 같은 거였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그 저희가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그 청계피복 노조의 그 51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굉장히 결과가 안 좋았는데 2심이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증거를 모아서 정리하는 과정에 그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그 기록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일들에 대해서 더 그 이해를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모았던 자료들을 제출을 해서 2심에서 그 전체 51명 중에 50명이 그 이 인정을 받는 굉장히 거의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2심 결과가 확정이 됐고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 우리 출연자분들이 그 기록이 낙인이 아니라 남겨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알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화에도 출연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는 처음에는 혼자 보러 오시고 그 다음에는 남편분과 함께 보러 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 며느리와 함께 보러 오시고 나중에는 그 마을 사람들까지 같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 그런 굉장히 큰 변화를 겪으셨는데 그런 일들을 되새겨 보면은 그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다큐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보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또 그 이어서인데요. 그러니까 영화가 개봉이 끝나고 지금 사실 10월이잖아요. 근데 공동체 상영이 아직까지도 상영이 되고 있어요. 공동체 상영으로 상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이 되시는 왜냐하면 평일날 저녁에 지방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딱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관객들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호응해줘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관객들도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되게 용기를 많이 가졌는지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서울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노동자로서 당사자성이 있는 그 선생님들과 비슷한 그 당시에 청계천이나 아니면 봉제공을 했던 분들이 지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뭐 노원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랑구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많았는데 지방을 가면 자기 큰 언니가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기 위해서 서울에 갔다. 그래서 그 큰 언니가 서울에 갔는데 나는 그때 막내였는데 큰 언니가 추석 날과 설날만 되면 옷들이랑 신발을 한가득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선물하고 다시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 우리 큰언니가 서울에서 일할 때 저렇게 고생을 하고 저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그러면서 큰언니 생각하면서 너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방 가서 상영을 하고 난 다음에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같이 내려간 선생님들도 되게 반가워하기도 하지만 거기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막 같이 막 동감해서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영을 하지 않은 지방 소도시에서 공동체 상영할 때마다 되게 와 이런 소통도 상호작용으로 지방으로 가면서도 되게 있고 관객들이 항상 많이 있진 않아요. 한 10명에서 어떨 때는 한 30명이 제일 많은 건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짜 일주일에 2-3번 갈 때가 많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가지고
공동체 상영의 향연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하게 요청이 많이 와서 이 영화를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셨구나. 특히 여성분들, 그다음에 그 언니를 뒀던 여동생, 그다음에 그런 분을 뒀던, 그런 이모를 뒀던 조카,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게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런 게. 아마 계속 그 이어지지 않을까요? 작품 자체가 갖는 어떤 클래식한 고전성이 있어서 아마 쭉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 편집 과정이나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작업을 하실 때 형내 감독님께서 이제 음악 감독님과 이렇게 인연이 계셔가지고 이제 같이 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실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아마도 그 영화를 보셨을 거고, 그 보셨으면 음악이 이렇게 감독님하고 음악 감독님 얼굴 보면 아마 스쳐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한동안 그 음악이 되게 가슴에 막 좀 남아 있었던 그랬는데 또 오늘 또 음악 감독님 뵈니까 그 음악이 또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음악 감독님께서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인연을 맺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금 두 감독님께서 영화 속 인물들과의 어떤 인연에서 창작을 하신 이야기를 거에 비하면 좀 개인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 전에 영화 음악을 시작하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뭐 노래도 만들고 이런저런 뭐 콘텐츠 음악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영화 음악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관여하면서 창작을 하진 않았었는데 원래 그 빅펀치라고 하는 그 예, 원펀치 예, 죄송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사실 예.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 팀을 하면서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방준석 음악 감독님이 그 앨범의 프로듀서였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방준석 음악 감독님과 많이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도와서 음악도 같이 영화에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영화에 조금씩 가까워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8년에 김윤석 감독님의 영화 미성년의 음악을 맡게 되면서 조금 좀 더 영화와 깊이 관여하고 조금 진지하게 영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었죠. 뭐 제가 저 초짜가 음악 감독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채워가고 했는데 어쨌든 그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어떤 중요한 출발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감사하게 또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영래 감독님과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간간히 뵈면서 알고 있는 선배님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제가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때 가서 그때 본 이후로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때가 98년이었는데 그때는 녹색 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멀리서 저분이 형래 형이야. 그래서 그때 멀리서 뵙고 인사한 이후로 처음 뵀었는데 사실 알고 있다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영화 이 산업 근처에 어떤 좋은 인연 때문에 계속 같이 지내다가 미성년을 만들면서 그때 만들었던 음악을 마침 이영래 감독님께서 많이 들어보시고 이 음악 감독이 만들었던 이러한 어떤 선들이 우리 영화에도 되게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얘기를 갖다가 감독님하고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도 이야기 자체가 가진 매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더더욱이 저는 매력이 있었던 것은 그때 이영래 감독님 처음에 말씀하시기로 이 영화는 다큐지만 사실 다큐로 전형적인 다큐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소녀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잘 보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통 다큐, 이를테면 기록 영상을 보고 나왔을 때 감정보다는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도 남을 수 있게 되려면은 조금 더 다른 음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해보자라는 말씀하셔서 저도 좀 더 흥미가 당겼고
그 시작하는데 어떤 많은 일까요? 촉매제가 됐다고 할까요? 어떤 다가가는 데 있어서 주셨던 어떤 클루들이 사실 저는 다큐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전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그때 오랜 기간에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제가 해왔던 뭐 작업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여기저기 거미줄처럼 엉켜있다가 한순간에 만나서 이 작업이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펀치로부터 시작한 음악 감독님의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 두 분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그 만족스러우신가요? 뭐 저희 영화에 대한 평들 중에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평이 그 음악이 하드캐리한 영화다라는 그 평이 많았는데요. 사실 그 처음에 이 박성도 음악 감독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는 이렇게 이 극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극영화처럼 그 음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 관객들의 감정을 부드럽게 젖게 해주는 음악을 처음에는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박성도 음악 감독은 그 또 그 기타리스트로도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이거든요. 근데 왜 저 박성도 음악 감독의 기타를 안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 기타가 나오는 음악들을 쭉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왔던 음악이 그 오프닝 장면은 꽤 일찍 편집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프닝 장면을 편집을 하면서 그 대략 그 비슷한 분위기의 기타 연주 음악을 넣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오프닝 장면을 편집을 하고 대략 이런 느낌의 음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음악이 영화에서 이런 분위기들을 관객한테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그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잊고 음악이 조금 더 앞에 나서도 되겠다라고 그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 한번 시안이 오고 그거 말고 두 번째 시안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오프닝 음악, 그 테마 음악이랑 거의 똑같은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 오프닝 음악 그 시안이 딱 왔을 때 안심을 했죠. 이 음악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안심의 수준을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영화사적으로는 되게 지식이 전무한 편이라 이런 식으로 음악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 처음으로 이영래 감독님이 그 이를테면 제시하신 방법에 있어서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타워즈의 조니 윌리엄스 테마를 갖다가 처음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원래 이게 엄청난 클래식 작품이 있으면서 그것과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몇 개를 주셔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까 이태겸 감독님께서 저를 만났을 때 음악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미싱탄한 여자들에게 테마를 생각하실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이건 그 전에 있었던 다른 테마에도 관련이 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들으셨던. 그 안 해도 되는 얘기를 굳이 또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음악을 베꼈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음악 감독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조금 좀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음악을 맡아서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전적으로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독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이를테면 모든 스텝들이 도와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아까 우려를 하셨던 이제 음악이 없는 듯이 지나가야 된다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영화에서 되게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감독님이 여기서는 음악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럼 그때부터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음악 감독이 먼저 판단을 하고서는 영화를 그렇게 끌어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새로운 작업이었고, 그래서 좀 없었던 다큐가 나온 게 아닌가 더군다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한마디만 더 하고 네, 넘기겠습니다. 그럼요. 아니 너무 박성도 음악 감독이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이 샘플 음악은 오시오 코타로의 황혼이라는 기타 연주곡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테마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뭐 전혀 다른 느낌의 음악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어떤 제가 원했던 어떤 접근법,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것이지, 정말 그 음악의 분위기를 이렇게 비슷하게 가져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우리 영화의 이 테마 음악을 기억하신다면 한번 오시오 코타로의 황혼을 들어보세요. 전혀 다른 음악입니다. 그럼 짧게 접근법이라고 하는 게 감독님께서 이제 주문하신 접근법, 이게 일단은 춤을 출 수 있는 음악인데 듣다 보면은 좀 슬퍼졌으면 좋겠다. 이게 오시오 코타로의 황혼이 약간 라틴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처연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오프닝 음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왈츠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듣고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신나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제 멋대로 이 음악의 제목은 세월의 왈츠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OST 앨범에도 그 제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대로. 저는 세월의 왈츠라고 해서 일단 저한테 첫 번째 들어왔던 것은 왈츠였거든요. 보통 궁짝짝 이 왈츠가 어떻게 작용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근데 영화를 처음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잘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두 분께서 되게 감독님, 정현 감독님 포함해서 되게 호흡이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감독이 2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선생님들 막 섭외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막 이런 게 있었지만, 이영래 감독님이 들어온 순간부터는, 이영래 감독님은 저랑 예전에 제가 PD고 감독님은 감독님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다가 엎어진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처절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처절한 그래도 이영래 감독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나 이렇게 이 분의 센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짧게 뭔가 편집한 것만 보면 내가 맨날 천재 감독이야, 천재 감독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영래 감독을 이 다큐에 영입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맨 처음에 제안했는데 거절당했고, 두 번째 제안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영래 감독님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어떤 음악이 있고 어쩌고 이런 것보다, 이 분이 들어왔으면서 같이 또 뭔가 만들어 나갈 때는 음악 감독님 누구를 생각하냐 하니까 딱 이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상암동에서 세 명이. 근데 이영래 감독님이 옛날부터 알았던 후배라고 그러고 딱 만났는데, 저는 일단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박성도 음악 감독님이 그때 딱 와서 너무 이렇게 약간 되게 풀어진 자세로 되게 웃긴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말. 근데 되게 웃긴데 뼈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영래 감독이랑 이래서 코드가 맞았구나, 이 친구도. 그래가지고 그냥 둘의 호흡이면 뭐가 나오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영래 감독님이 제안했던 일본 기타 음악도 되게 좋았지만, 박성도 음악 감독이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전혀 다르지만 정말 어떻게 분위기는 비슷한 느낌? 되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어떤 느낌을 딱 구현해가면서, 와 진짜 영리하구나 이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뭔가 음원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들려줄 때마다 그냥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전혀 무리 없이, 그리고 사실은 되게 왜냐하면 기타까지 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연주에 대한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감독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왜 이렇게 영화를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화면 프레임에 다 그게 묻어 있거든요. 감독님이나 같은 동료들이나 이런 느낌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근데 저희 작품에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희 작품이라고 하면 모더레이터도
네, 저희 작품에는 음악 감독님의 그게 단순히 기교적으로 묻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내면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되게 많이 듣고 싶은데, 근데 일단은 조금 공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세월의 왈츠 음악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감독 가면서 그 음악 감독한테 2번 만에 이런 음악 딱 오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두 번 만에 왔다고요? 예. 야, 그건 거의 그 같이 이렇게 이게 선생님들하고 막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바로 온 거 아닐까요? 만나면서.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자료를 아카이빙을 되게 잘 해서 주셔서 제 인터뷰 영상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장면은 전적으로 오프닝에서 그 세 분이 미싱을 딱 그 너른 초원에서 사진 장면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싱크가 거의 확실했고 시간적으로도 빨리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물론 그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두 번째 음악이 나온 데까지는 그 사이에 수많은 단계가 있긴 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두 번째에 보내드렸을 때 딱 이게 좋다고 하셔서 저도 상당히 기뻤습니다. 예. 아마도 어떤 감독님이라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저는 사실은 다큐멘터리가 때로는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 소재 주제가 쉽사리 이렇게 또 이렇게 마냥 또 막 즐길 수만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소소하지만 어떤 분명히 그 시대적인 가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첫 번째 장면 자체가 갖는 어떤 이 음악성과 그다음 또 이렇게 영화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이 색채감이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정현 감독님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성미 그 화가님하고 또 친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같이 하면서 초상화도 그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게 되게 묘하게 어울린다는 생각을 아마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성미 화가님 같은 경우는 이 색으로 표현하는 그런 화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골에 사시면서 어떤 색으로서 어떤 그 자연이라든가 그분이 바라보는 시점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작품이 제일 처음 보면 이게 색이 눈에 띄고 그리고 동시에 또 음악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또 한편으로 이게 두 분 감독님이 너무 하모니가 이렇게 조화가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노승미 화가님이나 이렇게 관련해서 또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노성미 화가는 저의 오랜 지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몇 없는 그 글도 쓰면서 그림 그리는, 그리고 일러스트도 하면서 파인아트도 하는, 그래서 되게 전방위적인 작가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지인이기는 하지만 우리 같이 독립 장편 다큐멘터리에 그 스텝으로, 그러니까 그 스텝이 아니라 그림을 쓰기에는 너무나 미안한 관계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사무실에 노성미의 그림을 붙여놓고 있었거든요. 그게 노를 젖자라는 이름이 써 있는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열심히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자 막 이러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일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DMZ에 나가기 전에 워크샵을 해요. 근데 워크샵을 하는데 그 워크샵에는 이제 그때까지 그 워크샵은 그 전에 나랑 이제 뭔가 같이 준비를 하려고 했던 어떤 감독님이랑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사정이 생겨서 안 하게 됐지만, 그분이랑 워크샵을 할 때 외국의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 DMZ는 그때 당시에 그 워크샵에서 외국의 사람들이 PT를 할 때 방법 같은 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비주얼 전략이 있어야 된다. 요새 그 다큐멘터리에는 그 인터뷰만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본다. 그리고 비주얼 전략에 있어서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리에 이제 피칭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음 자리에서
김일권 PD님이라고 그 시네마 달의 대표님이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분은 피아노를 들고 공원에 가는 것처럼 미싱을 들고 밖에 나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인터뷰만 있었으니까 인터뷰가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서 찍은 인터뷰들만 이제 쫙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하면 선생님들하고 이제 관계도 좋아졌으니 비주얼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영래 감독님 만나가지고 그런 근데 둘이 딱 통해가지고 그때 이영래 감독님이랑 왜냐하면 우리 부스에 아무도 안 찾아왔거든요. 진짜 인터뷰만 붙어있는 그림만 봐서 그런지 아무도 안 찾아왔기 때문에 둘이서 거기가 파주 가까이에 무슨 평화의 나무 무슨 공원 이름이 뭐지? 평화누리공원이라고 거기를 이영래 감독님이 운전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거기 바람 쐬러 많이 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보자고 그래서 딱 갔는데 와 너무 너르고 그리고 동산이잖아요. 동산 같은 느낌이 딱 있고 하늘하고 맞닿은 그 초록색 구릉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그런데 여기 참 탁 트이고 좋구나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오고 우리는 이제 계속 사람들도한테 그 관심도 못 받는 프로젝트였는데 어떤 파티에 우리가 우연히 갔어요. 파티에 우연히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후반 프로듀서로 이제 그 김영덕 프로듀서가 같이 합류해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해외 통이에요. 해외 통인데 그래서 누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려줬는데 외국 프로그래머 그 네덜란드에서 하는 캐나다 핫독스 프로그래머가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영래 감독님이 가서 우리 영화 이야기를 막 해줬나 봐요.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짜. 그런데 이영래 감독님이 핸드폰으로 노성미 화가의 그림을 막 찾아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분도 뭐 우리 영화에 뭐 참여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속으로 형님 왜 저래 이러면서 노성미는 정말 하려면 돈도 제대로 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감독이라도 그거를 그 어떤 친분으로 데려오기는 싫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왜냐면 우리 영화 속에 보면 신수혜 선생님 따님이 그린 신수혜 선생님이 일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일한다라는 거를 따님이 그린 사파가 그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근데 노성미 화가님의 화풍이 되게 단순 명료하면서도 되게 박력 있게 그림의 그 핵심적인 표현을 팍 때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 보자마자 사실은 노성미 그림이랑 비슷한데 노성미가 저렇게 사파를 그려주면 비주얼 전략 아까 말했던 워크숍에서 들었던 비주얼 전략을 저렇게만 해줘도 얼마나 좋을까라고 꿈만 꾸고 있었는데 이영래 감독님이 거기 가서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려면 근데 그분이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도 나오고 이러면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진짜 실행에 옮겼죠. 이영래 감독님의 기지 덕분에 제가 실행에 옮긴 거예요. 노성미한테 이런 다큐를 찍게 되는데 할 수 있느냐 하고 한번 상암동 우리 사무실에 초대를 딱 했는데 오게 해서 약속을 딱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좀 정리가 됐어요. 우리 영화가 어떤 영화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생각했던 어떤 것들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짜면서 노성미가 만약에 초상화를 그리거나 어떻게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 영화는 우리 선생님들의 소녀 시절의 초상화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카피 같은 그런 것들이 쫙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노성미를 꼬시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정리가 됐고 단계별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합창단도 들어오잖아요. 그때도 또 정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함께 하면서 영화가 공처럼 굴러가기 시작했던 거야. 되게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처럼 굴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합류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외로웠던 게 많이 이제 합류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영화가 좀 더 영화적으로 잘 됐던 것 같죠.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인연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돼서 약간 항상 독립영화는 찍고 나면 미안함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조금 미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작품 나중에 나온 거 보고 그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나쁘진 않았죠. 네. 그 미안함을 뭐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시다고 그때 표현을? 그래서 합창단 단원 됐어요. 평화의 나무 합창단 단원이 돼서 이제 저 그 오디션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딱 단원이 되는 바람에 요즘에 합창단 연습 진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발표해요. 결국 그래서 발표 때 우리 선생님들이 꼭 자기들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지 합창. 근데 제가 이 평화의 나무 합창단에 들어오면서 또 느낀 거는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내서 우리 영화를 촬영에 도움을 주셨구나. 정말 그 한 70명 가량이 바쁘거든요. 다들 직업도 다 다르고. 근데 우리 영화를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매주 화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또 녹음도 다 하셨거든요. 따로따로. 그럼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걸 찍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거를 단원이 되니까 더 알게 된 그런 케이스가 돼서 너무나 지금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말이 이상하게. 합창단에 들어가려면 보통 노래를 잘 해야 되는 노래를 잘 하시는가 봅니다. 아니요, 제가 붙은 거 보니까 오디션 봤던 사람이 다 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합창단 노래가 제일 특히 엔딩에 나오거든요. 그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평화의 나무 합창단 분들이 부르는데 그게 되게 이렇게 힘있게 들리면서도 뭔가 정서를 담고 있어서 합창단 분들이 그저 부르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음악 감독님께서 그 지휘도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덕션 일정상 그 평화나무 합창단이 불렀던 노래는 이미 평화나무 합창단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미리 연습을 하셨고 이제 저희는 이제 녹음을 앞두고 저희 프로덕션에 맞게 이것을 그 소스를 가지고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저는 이제 그 전에 녹음 전에 연습을 한번 참관을 하고 그분들이 연습하신 것을 바탕으로 영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감독님과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녹음실에 가서 이분들 녹음하실 때 일단은 평화나무 합창단의 지휘자님께서 이 곡 자체를 편곡을 미리 해놓으셨었고 그 상태로 그대로 녹음을 했습니다. 대신 제가 이제 저희 영화를 위해서 소스를 조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편집 방향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좀 유연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그 평화나무 합창단이 편곡을 해놓으셨던 방향 자체는 상당히 힘차고 강한 곡이었어요. 되게 전체적으로도 되게 훌륭한 곡이었고 연습도 많이 하신 덕분에 되게 좋은 결과물이 그대로도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조금 저희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면을 좀 훑고 가는 장면에 있어서는 좀 그 고저가 평화나무 합창단이 만들었던 것보다는 조금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좀 더 어떤 효과적인 부분을 감독님께서 넣고 싶어 하셔가지고 좀 소스를 제가 좀 많이 쳐내고 그러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이 공은 상당히 그런데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소스가 좋지 않으면 그런 걸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평화나무 합창단 지휘자 이하 합창단 여러분께 되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 말씀 아까 하신 김에 한마디만 제가 더 거들자면 김정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영화 프로덕션 전체가 이렇게 굴러가는 어떤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그 스태프들을 이렇게 또 관장하시는 감독님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층위에서 많은 정보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시너지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들고 그것을 해내는 게 그 프로덕션의 힘이고 어떻게 보면 감독님은 PD님들께서 그것을 잘해내신 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서도 저는 조금 다른 프로덕션하고는 다르게 느꼈던 게 사실 되게 많은 부분들이 데이터화 되어서 모여져서 마지막에 편집하는 순간에 감독님 결정하시고 되는 것에 비하자면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 해주신 노성미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합창단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다 이 프로덕션 내부에 계셨어요. 모두. 심지어 저는 노성미 작가님 댁에서 촬영하는 댁에도 전 찾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그 장면을 보면서 좀
뭐 이렇게 저 스스로 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이제 인큐베이팅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가급적 촬영장을 많이 가려고 하는데 사실 촬영장에 찾아가는 게 상당히 이를테면 폐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싱사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촬영장 찾아가는 게 상당히 반가운 일이었고 그 상황에서 되게 서로 많은 것이 시너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 사이에 그 노성민 작가님 책도 읽고 하면서 저도 양평에 빨리 집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결과물을 보내고 그것이 모아진 작품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거기 어떤 하나의 사람으로서 묻어져 있었다라는 게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동학 감독님 그 지금까지 했던 작품의 어떤 방법하고도 조금 달랐겠네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작품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뭐 다른 감독님들 도와서 했던 작품 촬영, 그러니까 도와드렸던 음악에서도 그렇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전체적으로 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들어가서 이렇게 드러나서는 오히려 안 될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영화는 어떻게 그런 것이 될 수 있었고 되어서 좋았던 작품이었던 거죠. 예. 저희가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보면 이제 촬영이나 조명이나 이런 기술 스텝들 녹음도 그렇고 그때 처음부터 이렇게 정했던 게 아니라 그때 저희가 그 분들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민영근 감독님한테도 소개받고 박찬옥 감독님한테도 소개받고 뭐 이러면서 촬영 스텝 그다음에 그 조령 스텝 조명 스텝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왔는데 이분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분들이 현장에 와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너무 그 현장에서 찍다가 그 세계에 빠져서 스텝들이 울어요.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스텝들이 울면서 너무 이 분들하고 일을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갈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여기는 꼭 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촬영 감독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 감독님 한 번 온 사람은 그 다음에 계속 같이 오게 돼서 그걸 번갈아 가면서 한 세 팀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와 내부가 좀 바뀌어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고 녹음은 계속 같은 분이 이제 하고 싶었는데 이제 막판에는 못 왔지만 막판에도 왔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힘이 프로덕션의 어떤 분위기도 있지만 우리 주인공이신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신 이분들의 어떤 힘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모든 스태프들이 그렇게 별로 정보 없이 왔다가 감아받고 그 다음에 사실 다큐멘터리 촬영 힘들잖아요. 그리고 페이도 그렇게 세지도 않았는데 정말 시사회 때까지 다 오셨거든요. 사람들이 그 스태프들이. 그래서 아마 이 모든 것들은 선생님들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또 다 품평도 해요. 박성도 음악 감독님은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잘생긴 청년 하면서 어디 갔나 이러면서 이야기하시고 근데 선생님들도 우리랑 조응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이제 또 그렇게 또 해주시기도. 그래서 이제 아마 가족처럼 같이 돌아다니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강감못에 나오셨으니까 잘생긴 청년 보고 싶을 때 뭐 항상 볼 수 있게 된 스타일이네요. 그거는 뭐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듣는 게 기분이 좋긴 합니다만 뭐 제가 나름 그 자리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 반가워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에 나오지는 않고요. 잘생겼다 그랬어. 근데 그 어찌됐든 그 사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그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이입이 되는데 이제 실제 이제 촬영하시면서 여러 이제 동료 스태프분들이 함께 이제 이입이 돼서 그런 에너지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근데 형래 감독님께서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하신 걸 보면 그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기운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아내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아내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그분들의 반응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운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노력했다 이런 어떤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아니 이분들은 깨달은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쉽사리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 연출자로서 그 작품을 제작하는 필름메이커로서 이렇게 어떻게 저런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사실 그거는 뭐 그렇게 그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매체가 영화,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영화이기 때문에 만약에 책이라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그 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겠죠. 근데 저희는 굳이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그분들의 이 말하는 모습을 담아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 관객들의 기억 속에 그분들이 남긴 말의 내용만 기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어떻게든 포착을 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해서 실패를 했으면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다행히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그 부분들이 잘 담겨서 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에서도 그러니까 은근히 자랑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최근에 지금 제가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의 역량은 아니었어요. 예. 그 출연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긴 하지만 그랬던 만큼 굉장히 많이 차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분출해 내셨던 건데 운 좋게 저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라는 깨달음을 최근에 작업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인터뷰를 하고 나면요, 약간 구술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가 하늘 끝까지 몰려갔다가 그 인터뷰가 끝나면 사람들이 다 기운이 빠져 있는 약간 그 기술 스태프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감독님 우리 둘 다 막 우리도 좀 그런 상태 어리벙. 근데 그래도 속으로는 되게 좋죠. 인터뷰가 되게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구술 아카이빙을 하다 보면 느끼는데 구술 아카이빙을 하다 보면 텍스트로 나오는 거는 사실 거기 뉘앙스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는 게 영상에 근데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그분들의 표정과 그다음에 그때 어떤 디테일들을 그 몸짓이나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하려고 영상까지 이제 요새는 남기려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 구술 아카이브가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보면 그 역사관이나 이런 데에 있는 구술 아카이빙 된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아카이빙을 계속 그 얼굴만 보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그 학계, 구술 학계에서는 그게 가장 이제 보니까 쟁점이더라고요. 영상으로만 된 게 사람들이 너무나 지루해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볼 수 있게 하는 게가 내가 요번에 부산에 내려가서 한번 그분들의 어떤 학회를 가서 경청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쟁점인데 내가 속으로 아 나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표정이랑 이런 것들이 우리 영화에서는 되게 매끄럽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잘 나와서 그냥 사람들은 지루하지 않게 보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메인 인터뷰 1인씩 했던 그 3명이 표정이 너무 정말 대단하게 싹 다 3명 다 캐릭터가 너무 다르잖아요. 캐릭터도 다르고 그 다음에 표현해 나는 방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그 행동하는 양식도 3명이 다 너무나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건 정말 우연히도 우리가 이분들을 만나게 됐지만 정말 캐릭터까지도 완전히 신이 내린 선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다른 분들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영래 감독님 말에 덧붙여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지대하게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인터뷰를 너무 잘해주신 게 아니었을까.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음악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음악이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면서 영화 속에 묻어나는 순간이 필요한데요. 이를테면 이 영화에 있어서는 9.9 사건을 갖다 설명하는 장면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이 있어야 되긴 하나 있을 필요가 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흥미진진하게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미 이제 뭔가 그 부분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 자체가 좀 모르겠지만 뭔가에 딱 접신을 하듯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실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제가 특별히 할 필요 없었고 이를테면 판소리를 하는데 고수가 있는 것처럼 옆에서 얼쑤하면서 계속 이것을 갖다가 흐름을 갖다 같이 따라갔으면 것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있어도 충분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에 보시는 소리가 나왔던 것 같고. 네. 보통은 이게 작품을 하다 보면 이게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고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라서 특히 다큐멘터리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의도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세 분 다 이제 공통점은 되게 그런 부분을 좀 뭐랄까요? 충분히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또 약간 좀 놀라운 것은 어쨌든 그 의도성을 가진 어떤 연출이 효과적으로 섞인 것 같거든요. 그 초반에 어떤 그게 이제 색과 관련된 초반에 어떤 초반 장면이 그 가을 들판처럼 이렇게 갈색 들판에 또 대비되게 파랑색 하늘,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재봉틀의 실색이 제일 첫 번째 컷에서는 그게 붉은색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녹색 실도 있고 한 두 가지 색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색채감,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느끼긴 했지만 이렇게 선생님들 그 옷들이 또 다 색채감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게 일단 궁금했던 게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것도 우리는 정말 우리는 정말 모으기만 한 사람 같은데 일단 옷은 체크만 했어요. 내일 우리 촬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수기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어떤 색깔 입고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외투가 가을이니까 많지 않잖아요, 옷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빨간색을 입고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수연 선생님한테 내일 이수기 선생님 빨간색 입고 오신대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 나는 뭐 주황색 입고 가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임미경 선생님한테 두 분이 무슨 색 입고 오신대요. 그러면 나는 까만색 이러면서 딱 정하세요. 그때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의 의상은 자신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렇게 딱 성격에 맞게 다 준비를 해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실 그것도 얻어 걸린 거. 저희는 정말 을지로에 가서 을지상사라는 데 가서 그 당시에 미싱을 빌리고, 그 다음에 미싱만 빌리면 안 되니까 전기를 쓰면서 공업용 미싱은 전기를 쓰면서 해야 되니까 아예 책상을 맞췄어요. 거기 화면에 딱 맞게. 원래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맞췄어요. 길게 맞추고, 왜냐하면 거기다 뭘 둬야 되니까. 그렇게 맞추고 3개만 이거 돈도 좀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평화의 나무 합창단에 우리 영화랑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도와주신, 원래 김영덕 PD가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멤버였고, 거기에 이제 총무가 아니라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를 담당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어머니도 부산에서 미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언니도 대학생이지만 옛날에 80년대 초반 학생들은 대학생이지만 노동 현장으로 투신한 분들이 많은데 노동 현장 투신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너무나 미싱을 잘 다루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이렇게 준비해가면서 뭐 하가냐?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미싱 박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거기 가서 뭔가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그 박는 거 준비를 쿠션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해올 테니 그냥 준비를 해오겠다. 그래서 이름 박는 건가?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거를 또 평화의 나무 합창단 분들이 밤에 다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실패랑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실패랑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북집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언니가 디테일을 다, 그러니까 거의 소품과 그다음에 그 장면에 나오는 디테일들 그리고 기술 감수 이런 것까지 그분이 다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어떤 그 시행착오 없이 너무나 잘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 분이 많이 도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의도하지 그냥 걸린 거네요? 네,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면서 걸린 거예요, 다. 걸렸다고는 하지만 그게 호흡이 다 잘 맞고 그래야 걸리는 거지. 막 걸리지는 않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형내 감독님도 말씀하시고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의 반응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그 감수성이 그때 당시 이제 77년도 이제 9월 9일을 전후로 한 그 감성들, 그때 그 어떤 여성 노동자들, 그리고 되게 어렸던 나이거든요. 막 10대, 작게는 뭐 12살부터 14살, 뭐 16살, 뭐 이 정도의 나이라 그 감수성을 그 어떤 노동교실이라든가 그 구구 사건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녹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배치되신 게 이렇게 노승미 작가님의 어떤 그림의 색채감이, 저는 그것이 일치한다고 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잘 배치가 됐을까? 거기다 그분들의 어떤 심정과 똑같은 그 색채감과 똑같은 음악들이 또 나오길래 또 한번 제가 놀랬던 그런 그 상황이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초상화에 이수키 선생님은 녹색, 그리고 연록색이죠. 그 연록색, 그리고 신소년 선생님은 빨간색, 그 임미경 선생님은 분홍색 이렇게 됐는데, 그 색채는 저희가 지정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노성미 화가와의 인터뷰, 노성미 화가가 우리 주요 출연진들을 인터뷰한다라는 설정을 만들어 놓고 좀 그 생뚱맞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김재현 감독이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고 그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 질문에 나온 답대로 노성미 작가도 그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박성도 음악 감독도 그 음악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좀 많은 것들이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는 그냥 어떤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세팅만 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 출연진들이 그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서 나온 단서들을 가지고 이후에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안에서는 이거는 그 다큐의 프로덕션이 아니라 예능처럼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예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모든 그 대사나 행동들을 그 대본에 적어놓지는 않고 설정을 제시를 하면은 그 설정 안에서, 그 상황과 설정 안에서 그 출연자들이 반응을 하면서 그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반쯤은 연기고 반쯤은 실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그 재미에 우리가 예능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그 어떤 좀 많이 봐왔던 그 노동 다큐와는 다른 다큐를 만들 때 우리가 잡아내야 될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질문하셨던 거랑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정보보다는, 그리고 작용보다는 반작용, 반응을 담아내고 싶었고, 그런 반응을 담아내는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냥 그 출연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 벌판에다가 미싱을 설치를 해놓고 그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그 찍는다든지, 그리고 그 40년 전에 여행 갔던 곳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자유롭게 얘기를 해달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거기서 다음 장면에 대한 복선까지 다 깔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강릉 장면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9.9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강릉 장면에서 감옥 갔던 얘기를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복선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로 그 본격적으로 9.9 사건 이야기로 넘어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운 좋게도 잘 먹혔던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에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인터뷰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그만큼 또 에너지도 계셨고 잘 된 부분도 계실 텐데, 근데 중간중간 어쨌든 그 감독님으로서는 연출적인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첫 장면도 그렇고 그 파도가 세 분에서 이제 강릉에서 이제 거닐고 계시는데 뒤에 파도가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거의 하얀 거품을 토해내듯이. 아 근데 그것도 기적같이 나온 거예요, 정말. 그거는 나중에 아니고 그 파도가 이미 많이 치는 곳에서 일부러 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촬영 그건 감독들한테 아니고요? 줬던 그 레퍼런스가 그 이 예전 프랑스 영화 남가여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파도가 벽처럼 그 프레임 위까지 그 수평선을 보통은 프레임 안에서 수평선을 아래에 잡잖아요. 그래서 하늘이랑 바다가 같이 보이는데 남가여에서는 그 바다가 프레임 위쪽을 다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바다가 벽처럼 보이게 그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 굉장히 그 긴 망원 렌즈로 찍어서. 그래서 저희도 그때 이제 촬영하시는 분한테 드렸던 레퍼런스가 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파도가 쳐서 마치 그 이 출연진들은 그냥 그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르게 뭔가 이렇게 닥쳐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또 그 추웠어요. 그래서 출연진들은 고생을 하셨지만 그 원하는 그 파도의 느낌들을 잘 잡아낼 수 있어서 그때 그 찍을 때 그 파인더를 보면서 그 내가 원하던 느낌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시는지는 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보통 그 무선 헤드폰을 끼고 그 이 녹음하는 걸 듣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공간에서는 그 무선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헤드폰을 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웃다가 막 그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는 그 돌아와서 편집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복선 다 깔아주셨지. 그리고 노래 한번 불러달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걱정을 했었던 거는 저예산 영화를 만들다 보면은 그 노래가 들어갈 때 저작권료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음악들을 하게 되면은 아주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찬송가를 부르셨는데 그 찬송가는 그 이 뜻없이 무릎 꿇는. 예. 그거는 저작권자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저작권료와 전혀 관계없는 노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쓸 수 있었고요. 아, 그러니까 모든 게 잘.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선생님들이 자기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물어봐요. 그거 대본이 있었냐고. 그 무슨 대본이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그 우리가 인터뷰를 했던 세 분 말고 나머지 그 공장 찾아간 분 외에 친구분으로 왔던 외에 그날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근데 사진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신 김덕순 선생님이라든지 그날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사진 보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까 이영래 감독님 말처럼 항상 우리가 상황만 주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걸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 선생님들이 잘 살았어 라든지 친구들아 고마워 라든지 뭐 그러면서 끝내 말을 못하고 그냥 쓰다듬기만 하는 분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모든 태도가 그 어떤
그 자기의 과거의 사진을 보고서 했던 게 이게 거의 핵심적인 장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거를 그분들이 그대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원래 현장이 공장에 있었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그 거기가 가게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그 도매상이기 때문에 밤에만 열고 낮에는 그렇게 차양이 다 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보러 갔을 때 맨 처음에 헌팅을 하러 딱 갔을 때 차양이 쳐져 있는 걸 딱 보면서 와 이거는 완전 설치 예술도 이렇게 만들어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할 정도로 미로처럼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거가 다 차양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막들이 쳐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런 거를 찍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면 이 미로를 어두운 데서 걸어가시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기의 사진을 보고 그걸 놀래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그 사실을 알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좀 그 어두운 곳에서 자기 과거의 사진을 보고 막 놀라게 하는 걸 찍고 싶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인터뷰를 하게 딱 하고 그 다음에 모시고 그 다시 우리가 왜냐하면 헤드쿼터가 그 같은 층에 있는 다방이었어요. 근데 그 다방이 전태일 씨도 가셨던 되게 오래된 명보다방이라는 다방이에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이제 막 화장도 고치고 그다음에 커피도 마시고 그걸 이제 또 그 사진 그때 우리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연으로 또 오신 안혜룡 감독님이 그 현장 스틸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씩 그 사진들을 찍어주고 계셨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제 딱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보고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돌아갈 때는 어김없이 열이면 열 다 우세요.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근데 감정이 너무나 벅차 있어서 그 어두운 공간을 그냥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미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모시고 하면서 제가 잠깐 기뜸을 했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비밀로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주시지 마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랬으면 좋은 걸 우리가 찍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울면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가요. 근데 정말 놀랬던 거는 이 선생님들이 진짜 다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그 장면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장면을 알았으면 그렇게 장면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장면 다 찍고 막 그 합창 장면까지 다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하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와 선생님들 근데 너무 대단하다고 어떻게 들어가서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했냐고 어떻게 이렇게 비밀을 잘 엄수했냐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웃으면서 우리는 조직 활동을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활동을 했던 경험으로 보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그 어떤 체화된 분들이라 그 장면이 나올 수 있던 게 아니게 약간 선생님들한테는 약간 슬픈 기억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슬픈 기억 때문에 그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 마지막에 그 사진 보고 말씀하셨던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도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자리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마지막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도 뭐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장면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나이 드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젊었을 때 모습을 마주하는 그런 장면 사실 되게 감동적이었죠. 그걸 보면서 저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았거든요. 뭐 상처, 편지, 성장 영화, 젊은 세대, 어린아이, 뭐 존재증명 뭐 이런 걸 뽑았었는데 각자 뭐 그와 관련돼서 한마디씩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성장 영화나 어떤 자기가 그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이 영화의 어떤 그분들과 엮인 어떤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까요? 그렇게 추액할 수는 없겠지만 뭐 어떤 얘기든. 예.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장 큰 그 키워드가 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그 김정현 감독한테서 제안을 받았을 때 좋은 얘기이기는 한데 이건 내가 꼭 해야 될 만한 얘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좀 뭐 다시 제안을 받고 그리고 이 인터뷰들을
보고 그러면서 어렴풋이 느끼다가 아까 뭐 그 김정현 감독이 DMZ 때 그 핫독스의 프로그래머를 만나서 이야기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핫독스의 프로그래머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진 않았거든요. 그 처음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3세기 아동노동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되게 많다. 그런데 다시 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쩌면은 이분들은 본인이 10대인 줄도 모르고 10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저한테 꽂혔죠. 어렸을 때부터 10대들이 등장하는 성장 이야기, 뭐 이를테면 뭐 스탠바이미나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단지 노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랑 다른 시기에 다른 공간에서 살았던 10대들의 성장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느끼는 공감만큼 관객들한테 공감을 줄 수도 있으면은 10대 영화, 성장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영화에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인 감독님. 저는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되게 힘든 적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 이영래 감독님이 합류하기 전에.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영래 감독님이 들어오면서 너무나 신나게 이제 완성할 수 있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하면 보다 더 훌륭하겠다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코드가 예를 들어서 임미경 선생님 인터뷰했을 때 임미경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당시에 종로 5가에서부터 종로 1가까지 걸어가면 모든 남자들이 나를 쫓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약간 되게 웃으면서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빛나는 눈이 너무나 그 아련하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신수연 선생님이 그 한글도 몰랐던 동료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간판들 있죠. 시다구함 이런 간판들을 가지고 한글 가르쳐주는 이야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반짝반짝했던 눈들 그 다음에 이수기 선생님이 그 노조의 후배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 강건한 사람이 막 눈물을 이렇게 지을 때 그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영화는 이런 정서 이런 마음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어요. 친구들을 만나게 하는 거. 옛날 친구들도 만나게 하고 후배들도 만나게 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소박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 영화로 인해서 그 다시 과거의 그 어떤 자신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복원해서 그렇게 되고 나는 사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되게 힘들 때는 약간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할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여기 영화 속의 선생님들은 10대 때도 감옥에 갔는데 내가 지금 뭐 감옥 가봤자 뭐 50 넘었는데 가도 되지 뭐 그래 끝까지 가보자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선생님들을 보면서 또 저도 거꾸로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같이 서로 조응하면서 상호작용이 잘 나타나는 과정이 있어서 그냥 이 코드를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과정 속에서의 상호작용으로 그냥 이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것만 잘 나와도 좋겠다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결국은 잘 나와서 되게 지금은 만족해요. 지금 왜냐하면 되게 많이 뭐 10만이 봤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저희 10,000명도 겨우 넘었었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음악을 맡긴 했지만 그냥 이 영화 자체에 대한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게 상당히 이번에 이 영화를 마무리하고 느꼈던 점인데 우리가 보통 노동 다큐다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이 영화가 노동 다큐, 여성 다큐로 분류가 돼서 보여지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클리셰처럼 이제 어떻게 부당한 그러한 일을 당했는가 그것에 대한 고증, 증언들이 나열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현실은 지금 어떤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클리셰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지금 두 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름다운 마음들이 어떻게 닫혀지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실제로 이분들 되게 예쁘게 옷을 입으시고 표현하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게 어떤 시선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게 이 영화가 증명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동을 보여주지 않고도 노동 영화, 노동 다큐를 만드는 아무튼 놀라운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영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하자면 시선이 어떤 기존의 어떤 선입견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런 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거를 예능 찍듯이 찍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예능 감독들이 다 성공하겠지만 무한도전하고 런닝맨만 성공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잘 시선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이 귀한 어떤 자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각자 그 캐릭터를 나누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성장, 상호작용, 시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실제 선생님들 등장하시는 것과 비슷해가지고 아무튼 조화롭게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OST를 한 3곡 정도 준비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틀 시간이 안 되시는 거죠? 네, 집에 가서 같이 그러니까 그 편지 미경 언니에게라고요. 그 이제 영화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그 OST는 그분들의 심성을 감정을 너무 잘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지금 듣고 계신 노래가 이제 편지 미경 언니에게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낭독을 한번 해볼까 싶었어요. 근데 뭐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듣게 될 노래는 이제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10대 때 그 감성, 그 희망, 삶 그 자체의 어떤 노동 교실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갖고 거기서 그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곡이 이제 물론 이제 음악 감독님께서 이제 좋게 만들어 주신 그 곡이 이 곡 다음에 나올 곡입니다. 같이 이제 감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질문이나 이렇게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지금 요 음악 들어보면은 이 테마가 흔들리지 않게 그 테마를 가지고 변주한 거거든요. 그래서 박성도 음악 감독이랑 그 음악을 처음 이야기를 할 때 그 3가지 테마를 정해놓고 그게 각각의 단계나 감정마다 반복되면서 나왔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잡았던 테마가 흔들리지 않게였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는 어떤 밝은 이미지, 그 연대 그리고 우정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듣는 것도 그 흔들리지 않게를 변주한 음악이고요. 그리고 이거에 좀 상반되는 좀 슬픈 분위기의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답을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오리지널 메인 테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메인 테마는 오프닝에 나오는 세월의 얼치고요. 그리고 끝까지 잡지 못했던 그 슬픈 테마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릉에서 선생님들이 저희는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러주셨던 그 뜻없이 무릎 꿇는이라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의 영화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뜻없이 무릎 꿇는 그리고 세월의 왈츠 이 3곡이 계속 변주가 되면서 그 이 관객들의 감정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네.
음악을 이렇게 듣고 나면 그분들의 얼굴들이 선생님들 얼굴들이 한번 성함을 한번 각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각자 한 분씩. 저희가 상복이 별로 없는 영화인데 유일하게 들꽃 영화제에서 대상을 탔었습니다. 그때 다큐멘터리 감독상도 같이 받으신 거죠? 아니 대상만 예 대상만 받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출연하시는 출연진들의 이름을 다 호명했던 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예, 그냥 한 명씩 하면은 저는 어찌됐건 우리 영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이숙희 선생님. 지금 여기서 이제 다 이야기해요 이름을? 그냥 하면 세월의 왈츠 계속 틀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음악이 끊겨가지고. 그러면 신수혜 선생님. 미경 선생님. 예. 네. 혹시 그 질문 없으세요? 없으면 예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 잠깐 얘기하고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옆에 앉다 보니까 계속 제일 먼저 대답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저는 원래는 이거 하고 다큐는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 다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 다큐 감독으로서의 자의식 같은 것도 저는 없기 때문에 다큐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급결에 다큐를 하나 또 시작을 하게 돼서 사실 지금도 세트에서 소품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유능한 스태프들께 촬영을 맡겨놓고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 5년간 저희가 좀 나이가 연식이 돼요. 그래서 5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막 너무나 들급하다가 약간 건강도 해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영화로 너무 나의 지인들이 많이 동원이 급기야는 제작비 후반 제작비까지 받고 막 그래서 약간 그분들한테 이제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공동체 상영 지방에서 할 때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올해는 좀 쉬려고요. 쉬면서 운전면허도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저도 이제 다음 작품은 저는 다큐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도 그 관객과 그다음에 주인공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로 찾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음악 감독님. 네, 저도 영화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방금 말씀하신 이영래 감독님 다음 작품 도와드리려고 리서치 작업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멘트는 이렇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독님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영화관을 찾아주신 관객분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술적인 영감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강간무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곧이어 3시 30분쯤 진행되는 강간무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프로그램에는 윤승호 감독님께서 게스트로, 이철아 감독님께서 모더레이터로, 정승길 배우님, 허정도 배우님께서 초청 게스트로 함께 하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